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이고 8살짜리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발달장애 아들과 싱글맘, 이 두 단어가 주는 느낌. 솔직히 박복하고 불행해 보이죠? 네. 제 일상이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쉬운 날이 없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내 아들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과 같은 발달장애 아이들이 언어 치료와 사회성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받는 센터에서 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이 있어도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씩씩하게 잘 꾸려 나가냐며 시시때때로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어휴, 테리미 엄마는 보면 참 사람이 부지런하고 독해. 나라면 펑펑 울어버렸을 것 같은 상황인데 어쩜 그리 생글거리면서 넘겨? 참 여자가 보통 독한 게 아니야. 부지런하다는 몰라도 독하다는 말이 솔직히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그래도 좋은 말이려니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뭐 날 때부터 독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독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닥쳐버리면 사람은 독해지는 거 아닐까요? 저 역시 날 때부터 독하고 아득바득한 성미의 여자는 아니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온실의 화초 같은 삶을 살아온 저니까요. 저는 사립여자대학교의 미술과 교수였던 어머니와 지퍼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 아버지 슬하에 무남 동료로 태어났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부부 금슬이 무척 좋으셨는데 그럼에도 결혼 8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깊었다고 해요. 병원에선 두 분 다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외가와 친가에서는 번갈아 가며 절에 불공을 드리고 구술하고 안 해본 일이 없다 합니다. 그러다 부모님의 9주년 결혼기념일에 임신 사실을 아셨대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렇게 양가 축복 속에 태어난 저는 그야말로 공주님 같은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가씨, 과일이랑 우유 드실 시간이에요. 인형놀이 그만하고 간식 드셔요. 아가씨, 발레학원 가실 시간입니다. 얼른 차에 타시고 안전벨트 꼭 매세요. 능력이 짱짱한 부모님 덕에 저는 그야말로 드라마의 사장님 댁으로 등장할 법한 그런 크고 멋진 대저택에서 가정부 아주머니 두 분과 기사 아저씨까지 딸린 환경에서 생활했어요. 저만을 전담으로 돌봐주시는 유모 아주머니도 계셨고요. 현재 허름한 투룸 반지하 빌라에서 아들과 단둘이 가난한 생활을 하는 저에게 실는 이런 영화로운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들 몇 명 빼고는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못 살다 잘 살게 되는 건 축복이지만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는 일은 솔직히 괴로운 일입니다. 저 역시 현실을 자각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들을 키우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 신박한 능력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조건 없는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다리는 능력이요. 제가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가끔 철학자가 되곤 합니다. 심각한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공주처럼 살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됐나 궁금하시다고요? 네, 이제 그 사연을 먼저 풀어보려고 해요. 결혼이란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시작된 제 인생의 비극 1막 이야기요. 아빠가 하시던 지퍼 공장은 원래 친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원단 부자재 공장이 전신이었다고 합니다. 친할아버지께서 워낙 사업의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놓으신 데다 아빠의 타고난 경영수완이 더해져서 지퍼 공장은 경기도 외곽에 대규모 공단을 세워 운영할 정도로 승승장구했어요. 한때는 중국으로 일본으로 수출 물량도 엄청 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동네에서 페리스 힐튼 같은 존재였답니다. 한 번 입은 원피스를 절대 2번 입을 일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원체 저를 공주처럼 예쁘게 꾸며 입히길 좋아하셨고 해외 출장이 잦았던 아빠는 귀국할 때마다 값비싸고 흔치 않은 옷들, 장난감 따위를 잔뜩 사오셨습니다. 희양아, 너 또 못 보던 원피스 입었네? 야, 진짜 이쁘다.
신발도 공주님이 신는 것 같아. 이런 건 대체 어디서 사는 거야? 엄마랑 동대문에 구두 사러 가봐도 이런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데. 너네 이거 마음에 들어? 우리 집에 놀러 갈래? 내가 예쁜 옷들이랑 신발 좀 나눠줄까? 이야, 신난다. 희영이는 뭐 예쁘다고 하면 잘 나눠줘서 좋다니까. 맞아. 희영이는 마음씨가 천사 같아. 대신 네가 저번에 좋아했던 종이 인형 가지고 갈게. 고마워. 자, 빨리 가자. 옷이니 장난감 따위가 원체 풍족해서인지 전 그런 것들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부잣집 공주님이라고 왕따를 당할 법도 한데 저의 이런 나눔 덕에 그런 따돌림 없이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냈죠.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3학년이던 어느 날 아빠 회사에 남자 직원 한 명이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여기가 윤재우 회장님 댁 맞습니까? 그런데요, 누구시죠? 손님이 온다는 언질이 없었는데. 안녕하세요. 땡땡지퍼 제품 개발팀 대리 한상진이라고 합니다. 윤 회장님께서 따님분 영어 회화를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왔어요. 제가 잠시 미국에 어학연수를 떠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대비해 아빠께서 회사의 사원 한 명을 회화 선생님으로 보낸 거였습니다. 그게 제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죠. 남편은 보기 드문 미남이었고 학벌도 명문 서리대를 졸업한 엄친아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사내 최연소 대리 직함을 달고 있었고요. 회장인 아빠의 신임을 받아 제 영어회화 선생으로 스카웃된 거였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남편에게 영어회화를 배우는데 젊은 남녀가 매주 주기적으로 얼굴 맞대고 공부하다 보니 어느 순간 서로 이성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아빠 역시 속으로 남편을 사윗감으로 점찍고 제게 과외 선생으로 소개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어른들의 바램과 남편과 저의 서로에 대한 호감,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골인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에 대한 저의 호감은 순수했으나 남편은 과연 정말 저를 좋아해서 한 결혼일까 의문이 들었어요. 결혼 초 아빠의 사업이 건재하고 승승장구하던 때에는 저의 결혼 생활도 별탈 없이 행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구나. 있는 집서 귀하게 자라 살림은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손끝이 야물기도 하지. 세상에 고추장을 직접 집에서 담궜어? 네, 어머니. 제가 어렸을 적부터 가정부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요리하고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좀 있어요. 세상에, 맛도 좋구나. 곱게 생긴 애가 살림도 똑 부러지네. 우리 집에 며느리가 아니라 귀한 보물이 들어왔구나. 어머, 언니 고추장 담궜어요? 많이 담궜으면 저도 한 병 가져가도 되죠? 시댁에 가져가서 우리 새언니가 담근 거라고 자랑 좀 하게요. 결혼 초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때로는 사우나도 함께 다닐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주변에서 시댁 식구들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거 불편하지 않냐고 타박을 들을 정도로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결혼한 이상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평생 봐야 할 사람들이라면 편하게 즐겁게 지내자는 게 제 주의였죠. 남편도 거의 매사에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결혼기념일이면 꽃다발과 예쁜 선물을 빼먹지 않고 준비하는 다정함이 있었습니다. 아가, 이번에 상진이가 과장으로 승진을 했다던데 사실이니? 네, 어머니. 사실 아빠께서 한서방을 얼른 대표로 만들어야겠다고 성하세요. 아이고, 우리 상진이가 장가를 잘 가서 출세 가도를 쭉쭉 달리는구나. 상진 씨가 원체 일을 잘해서 그런 거죠 뭐. 아이고, 엄만 좋겠수. 잘난 며느리에 잘난 아들 둬서. 아니지, 솔직히 오빠한텐 언니가 많이 아까워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언니. 시어머니뿐 아니라 신우 역시 저를 참 많이 따랐었습니다. 제가 가진 옷이나 가방 따위를 사심없이 나눠줘서인지 손아래 신우는 저를 친언니처럼 살갑게 대했죠. 그런데 시댁과의 평화가 그리 오래가진 못했어요. 아빠의 지포 공장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향세를 그리기 시작하며 동시에 결혼 생활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 사장 부품 수입을 그렇게 불법으로 독점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장사에도 엄연히 상도가 있는 건데
진짜 누구 망해먹는 걸 보려고 그래? 이제껏 그 긴 세월 업계 1위 해먹었으면 된 거지.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니오? 됐고, 앞으로는 우리 회사가 좀 해먹어야겠으니 그리야 아시오. 하청업을 맡겼던 정 사장이란 사람이 회사의 기밀을 빼간 것으로도 모자라 부품 수입을 하는 중국 업체에 뇌물을 먹여 독점을 해버린 탓에 아빠의 지퍼 공장은 갑자기 자금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공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정 사장이란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아빠 회사의 지퍼가 불량이라는 허위 광고까지 퍼뜨리는 바람에 판매 실적 또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한순간에 망하는 것이더군요. 원체 업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공장이다 보니 아빠의 공장이 주춤하는 것을 보곤 업계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아빠의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아빠의 지퍼 공장은 폐업 수순을 거치게 됐고 망해가는 사업을 살려보려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 쓴 아빠는 그 많던 재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어요. 여보, 정신 좀 차리고 식사 좀 하세요. 이러다 당신 정말 병나겠어요. 내 인생의 전부를 건 사업이 망해버렸는데 밥이 넘어가?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가 치밀어서 물도 안 넘어가고 겨우 술만 삼켜지는데. 그렇게 폐인처럼 매일 술만 들이붓던 아빠는 사업을 접고 3년이 채 안 돼서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투병을 길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해 가을 돌아가시고 말았고요. 전 부모님이 유난히 부부금술이 좋던 분들이라 엄마가 몹시 걱정됐습니다. 전 그때 아들을 임신해서 있덧 초기라 힘들 때였는데 아무래도 엄마를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죠. 여보, 나 한동안 친정에 좀 다녀올게.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영 신경이 쓰이네. 아니, 장모님은 어른이 돼서 왜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시는 거야? 당신 홀몸도 아닌데 그렇게 함부로 여기저기 쏘다녀도 돼? 여자가 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조심하라고 하면 될 걸 왜 화를 내고 그래? 나 장인어른 사업 접으시면서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신경 날카로운 거 안 보이냐고! 아빠 덕에 잘 나간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 그거 폐업 정리하는 거 좀 고생했다고 유난이야? 퇴직금도 당신은 특히 더 많이 챙겨주셨잖아. 됐고, 나 너무 피곤하니까 그만 얘기하자. 친정에 가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아빠가 사업을 접으신 후 유난히 짜증이 늘어난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엔 본인도 힘들어서 그러려니 참고 넘겼지만 저 역시 임신해서 몸이 힘든 데다 아빠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제 생각만 하는 남편이 야속했어요. 전 입덧으로 울렁거리는 속을 부여잡고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엄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계세요.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다. 그냥 요즘 좀 기력이 없어서 그래. 엄마, 가만 보니까 엄마 혈색이 너무 안 좋아. 우리 당장 병원 가자. 전 됐다는 엄마를 억지로 끌고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불행 끝 또 불행이라던가요. 검진 결과는 충격이었어요. 엄마가 위암 말기로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겁니다. 당장 수술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더군요. 아빠 사업이 힘들었을 때 보험도 모조리 해약해버린 상황이어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당장 치료비가 걱정일 정도로 친정의 재정 상태가 바닥이었거든요. 여보, 미안한데 우리 엄마 수술비 당신이 좀 지원해 줄 수 있겠어? 아빠가 공장 정리하면서 당신한테 퇴직금도 두둑하게 주셨으니까 그거면... 당신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새로 시작해야 할 사업 자금이잖아. 아니, 얘 듣자 하니 경우가 너무 없는 거 아니니? 지금 너희 친정 때문에 생떼 같은 내 아들이 실업자가 됐는데 이젠 하다 너희 엄마 병원비까지 내란 소리야? 부자 망해도 3년 먹을 것 있다던데 너희 아버지는 그런 대비도 안 하고 돌아가셨다니? 참 사람이 뻔뻔하고 무책임해도 유분수지원. 어머님, 제가 시집 올 때 해온 집만 해도 얼만데 지금 이러시는 건 솔직히 너무 서운하네요. 어머, 새언니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거예요? 시집 올 때 집 한 채 해온 거 가지고 너무 유세 떠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하인처럼 충성해서 언니네 아빠 회사서 일한 공은요? 그건 어쩔 건데요? 아니, 아가씨 누가 들으면 그이가 회사에서 공짜로 일한 줄 알겠어요?
다른 사원들 몰래 매분기 아빠가 주시는 비밀 보너스까지 받으며 일한 사람이에요, 그이가. 참, 어이가 없네.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새언니네 아빠도 세상에 없고 지퍼 공장인지 공단인지도 쫄딱 망에 없잖아요. 세상에 없는 거 가지고 이제 유세 좀 그만 떨어요. 네 엄마 병원비는 친정서 알아서 해결해라. 우리 집은 먹고 죽을래도 돈 한 푼 없으니까. 말문이 막히고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군요. 병원비를 구걸해야 할 정도로 망해버린 친정의 가세가 사무치게 서러웠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병화는 한시가 급했고 전 급한 대로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준 예물과 명품 가방을 모두 처분했어요. 물건들을 처분하는데 그중에 남편이 사준 물건은 하나도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결혼할 때 예물도 비싸고 좋은 건 모두 친정아빠가 해주신 거였습니다. 예물 반지와 목걸이를 고르며 흐뭇해하시던 그 인자한 표정이 눈앞에 선연해서 물건을 처분하는 전당포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어렵게 마련한 병원비로 엄마는 수술도 받고 항암치료도 받으셨지만 1년을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추운 겨울 만삭인 부른 배로 엄마 장례를 치르는데 서럽고 슬픈 그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데가 없었죠. 발인을 마치고 차가운 엄마의 시신이 화장터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며 전 기어이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종합병원 산부인과 병동이더군요. 충격으로 실신하며 양수가 터져서 응급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 그렇게 아들을 출산했던 겁니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죽게 아픈 상황에서도 내가 낳은 아기 얼굴은 어찌나 그리 예쁘던지요. 그 옛날 나를 낳고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내가 예쁘고 행복하셨을까? 생각하니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다시 가슴이 사무쳤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시댁 식구들의 횡포는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사업 초기 일이 부진하다는 핑계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생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아르바이트생 주급 주듯이 일주일에 한두 번 몇만 원의 푼돈을 겨우 쥐어주며 생색을 냈습니다. 여보, 테리미 분유값이랑 기저귀값만 해도 얼만데 겨우 이런 식으로 3만 원, 5만 원 찔끔찔끔 주면 나보고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 새로 시작해서 힘든 거 안 보여? 돈이 있으면 나도 왕창 주고 싶어. 예, 아가 바깥일로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남편한테 넌 생활비 타령이나 하고 앉았니? 분유는 내가 떨어질 때마다 구비해 놓으마. 그리고 기저귀는 천 기저귀 떼어다 알뜰하게 빨아 쓸 생각해라. 그게 아기 피부에도 좋고 환경보호다 뭐다 해서 생각 있는 엄마들은 다 그리 하더구나. 넌 집에서 살림만 한 애가 뭐가 힘들다고 기저귀 사다 쓸 생각을 하니?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 실수가 나왔어요. 남편이요. 돈 없다 하면서도 접대다 뭐다 하면서 한 달에 술값만 몇백만 원 쓴다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은근 명품 중독이어서 철마다 백이니 구두니 쇼핑 가방이 집에는 넘쳐났습니다. 원래 없이 살던 분인데 남편이 저와 결혼해서 여유가 좀 있어지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의 씀씀이도 나날이 커지는 듯 했어요. 그즈음 인터넷 쇼핑몰 사업으로 신우가 돈을 좀 벌더니 모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쇼핑을 나간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독박 육아에 시달리던 저는 찔끔찔끔 주는 생활비로 정말 산거지 같은 생활을 영위해야만 했죠. 시집 오며 가지고 있던 비상금은 엄마 병원비로 장례비로 다 털어 써버려서 제 수중에는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게 끔찍한 시집살이 중에도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건 바로 아들의 존재였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가도 천사같이 해맑게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기운이 났고 어떻게든 버텨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조금 커서 어린이집에 갈 때가 되면 나도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자립한 후 떳떳하게 살아보자 그런 각오가 있었어요. 아이가 3살 무렵 처음 어린이집을 간 날이었습니다. 테리미 어머니,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선생님, 무슨 일이신가요? 테리미가 제가 보기엔 발달이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특수학교 경험이 있어 좀 예민한 편인데 테리미가 발달장애 소견이 있어 보여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했습니다. 전 이후로 미친 듯이 서울의 대학병원을 수소문해 다니며 아이의 상태를 검진받았죠.
그때만 해도 발달장애, 자폐 스펙트럼은 생소한 질환이어서 일반 소아과에서는 제대로 진단을 내리지도 못했어요. 말문이 트이기 전까지 큰 표가 나지 않는 아이도 많아서 어려서 진단이 어려운 질환이 바로 자폐 스펙트럼입니다. 저희 아이는 여러 병원을 전전 끝에 결국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냉정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소견을 듣고 병실 복도에 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하염없이 울다가 겨우 추스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라는 게 참 가관이었죠. 아니, 태림이가 자폐 스펙트럼이라니. 혹시 너 임신했을 때 약 잘못 먹은 거 있니? 어머니, 자폐는 임신 중에 뭘 잘못 먹어서 생기는 장애가 아니에요. 혹시 언니 집안에 발달장애인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가 쪽 유전자 때문에 태림이한테 유전된 거 아니냐고요? 자폐가 유전 질환이라는 소견은 아직 밝혀진 바 없고요. 최근 밝혀진 논문에 의하면 굳이 유전적 요인을 찾자면 부계 쪽 유전이라 하더군요. 너 지금 우리 집 식구들 때문에 태림이가 저렇게 됐다는 거야? 애한테 저렇게 됐다니? 말 좀 가려서 해. 앞으로 언어 치료, ABA 치료 같은 받아야 될 치료들이 많으니까 최소한 내가 아이 치료비 걱정만 안 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뭐 돈 맡겨놨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난 그럴 능력 없으니까 그런 치료는 당신이 알아서 받게 해. 당신네 집안 부자였는데 뭐 그 정도 돈도 꽁쳐놓은 거 없어? 아님 태림이 어린이집 간 사이에 부업이라도 해보던지. 아니 대체 당신이 아빠란 사람 맞아? 발달장애 아이들이 하나에서 10까지 가르칠 거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그 치료비를 다 벌어서 하라고? 내가 몸이 2개야? 보자 하니까 얘가 정말! 시험이 보는 앞에서 어디 두는 부릅뜨고 꽥꽥 소리를 질러! 그런 장애야 낳은 것도 오냐 봐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니? 우리 집은 그런 치료 시킬 돈 없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정말 너나 네 아들이나 집안 말아먹을 것들이다. 엄마, 좀 진정하시고요. 차분히 얘기를 하자고. 장애가 솔직히 커갈수록 힘이 붙인다고 하더라. 갈수록 더 겉으로 표도나고 나 사업하려면 집에 사람들도 많이 들락거려야 되고 하니까 당신이 태림이랑 집을 나가서 따로 생활하는 게 어때? 생활비는 내가 따박따박 보내줄 테니까. 제가 어디 외간 남자와 바람 피워 낳은 아이도 아니고 대체 이런 취급을 왜 받아야 할까요? 전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런 대우를 하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 그런 인간들과 더 이상한 집에 있기 싫었어요. 그런 인성과 인격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리 없다는 직감을 하게 되더군요. 예, 좋아요. 제 발로 걸어 나갈게요. 모자란 손주는 손주도 아니던가요? 당신,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은 아들도 아니야? 모자르다고? 아니, 조금 느리다고. 내 새끼 하대하는 종자들과 나 역시 더 이상 상대하기 싫네요. 당신들은 정말 인간 말종!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이 천발받을 족속들아! 나는 아이의 낡은 장난감과 다 읽은 동화책 따위를 시댁 식구들에게 마구잡이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미친 거 아니냐며 날뛰는 남편의 면상엔 가득 찬 음식물 쓰레기통을 냅다 가져와 그대로 다 뿌려버렸어요. 시어머니가 평소 아끼던 명품백들을 발로 짓밟고 창밖으로 던져버렸죠. 신우가 아끼던 비싼 화병은 그대로 바닥에 던져 와장창 깨트려 버렸고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미친년 취급을 받으며 전 어린 아들을 데리고 최소한의 집만 챙긴 채 집을 나왔습니다. 계절은 또 마침 약국계도 한파가 기승인 한겨울이었는데 점퍼조차 제 것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오들오들 떨며 저 같은 여자와 아이를 받아주는 구립회관의 쉼터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알아보고 살 곳을 알아보던 중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알량한 위자료를 내밀며 이혼 조정을 신청하더군요. 전 아이와 홀로서기 해야 했기에 이혼 소송까지는 할 여력이 없었고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란 약속을 단단히 받은 뒤 이혼 소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란 인간 양육비를 제때 보내지 않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페이퍼 컴퍼니를 따로 만들어 놓고 월급은 시어머니 명의로 모조리 빼돌리고 실업자 흉내를 내면서 기본적인 양육비를 안 보낸 거예요.
발달장애 아이들은 취약 전에 치료센터에 부지런히 다녀야 하거든요. 제대로 초등학교에 적응하려면 7세 이전이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엄마들이 언어치료다, ABA 치료다, 센터들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가르쳐요. 이게 뭐 좋은 대학 보내려는 그런 사교육이 아니고 그야말로 발달장애 아이들의 생존과 평생에 걸친 일상에 적응하는 훈련에 기초를 배우는 거라 무척 중요합니다. 전 정말이지 장기라도 떼어 팔아 아들 아이가 치료센터를 다니게 하고 싶었어요. 한 번은 진짜 장기를 팔아볼 요량으로 불법적인 루트도 알아봤는데 그마저도 묵살되어 버리고 저는 너무 속이 상해 아이를 재우고 빈속에 소주 병나발을 불었습니다. 트림아, 엄마가 미안하다. 능력이 없어서 우리 테림이한테 너무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테림이 언어 치료도 하고 ABA 치료도 받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잠든 아이를 쓰다듬으며 그런 말을 했지만 솔직히 현실적인 타개책이 없어 눈물만 나오더군요. 눈 질끈 감고 시급이 센 노래방 도움이라도 해볼까 하고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는데 문득 띠링 하며 문자 알림음이 울리는 겁니다. 야심한 시각에 누구지? 하며 문자를 확인했는데 오 마이 갓! 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주를 너무 벌컥벌컥 들이켜서 벌써 취했나 생각하며 볼을 꼬집으며 문자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통장 입금 내역이 찍힌 문자였는데 제 명의 통장에 글쎄 현금 30억 원이 입금된 겁니다. 거실 벽시계를 보니까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입금한 사람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었고요. 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운 좋게 돈 많은 독지가를 연결해 준 것일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지만 저에게 사전 얘기도 없이 이렇게 거액의 돈이 들어올 리 만무했죠. 이게 꿈이라 하더라도 내일이면 없어질 잔액이라 하더라도 기분은 몹시 좋더군요. 한참을 뚫어져라 잔액을 쳐다봤습니다. 아무리 부잣집에서 유복하게 자랐어도 통장에 30억 원이 찍힌 적은 처음이었죠. 뭐 아빠 사업이 한창 잘 될 때는 1,000만 원 가까이 용돈도 받아봤지만 이런 거금은 제 일생에 처음 만져보는 돈이었습니다. 30억 원이면 집도 쾌적한 곳으로 옮기고 무엇보다 아들 치료비 걱정 없이 이것저것 다 시키면서 아들 케어만 해도 부족함이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내킬 때마다 해외로 여행도 갈 수 있을 테고요. 그렇지만 이런 꿈같은 청사진은 금방 꺼지더군요. 제 돈일 리 없는 거금이었고 아마 은행에서 인출사고가 난 것일 거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바로 현타가 왔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싱숭생숭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냥 이 돈 가지고 아이와 해외로 도망이라도 가버릴까? 솔직히 그런 강렬한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허나 그건 절대 말도 안 될 일이었죠. 전 정신 차리자를 외치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바로 돈이 입금된 주거래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입금 사고가 난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어제 제 통장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분으로부터 30억 원이 입금되어서요. 아, 윤희영 씨 되시죠? 반갑습니다. 저쪽 VIP 고객룸으로 가시겠습니까? VIP 고객룸이요? 거길 제가 왜요? 마치 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직원은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하더니 얼굴 만면에 환한 웃음을 띠고 절 안내하는 겁니다. 이상했죠. 뭔가 양심적으로 인출사고를 신고해서 대우해주는가 보다 뭐 그렇게 지레짐작하면서 직원을 따라갔네요. 뒤따라 들어간 VIP 고객룸에서 전 까무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20년 전에 헤어진 친정집 기사 아저씨가 울먹거리는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아가씨, 대체 어떤 풍파를 겪으셨길래 얼굴이 이렇게 상하셨어요? 아니, 김 기사 아저씨가 왜 여기 계세요? 그리고 제가 고생하는 건 또 어떻게 아셨고요? 김 기사 아저씨가 누구냐면요. 본명은 김정식 씨로 제가 결혼하기 전 저희 친정집에서 거주하시며 저희 집 차를 몰아주시던 기사분이셨습니다. 거의 30년 넘게 우리 집에서 숙식하시며 일을 도와주시던 고마운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 뒤에서 젊고 잘생긴 남자 한 명이 나오더니 제게 꾸벅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김정식 씨 아들 김선웅이라고 합니다.
20년 전에 아저씨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신 적이 있죠? 그 덕분에 저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대학도 가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편지로 아가씨에게 약속 하나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편지? 약속?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네, 기억이 나더군요. 제가 대학교 2학년 여름이었어요. 방학이었고 전 친구들과 집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김 기사 아저씨가 막 울면서 정원 잔디를 손질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김 기사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이 더운 날 눈물을 다 흘리시고 너무 땡볕 아래서 일하느라 힘들어서 그래요? 좀 쉬면서 하세요. 아가씨, 그런 게 아니라요. 아들내미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울지만 마시고 사정을 말씀해보세요. 무슨 일이신데 그래요? 다 큰 남자 어른이 그렇게 흐느끼며 오는 모습이 어린 마음에도 참 짠했더랬습니다. 전 저도 모르게 사정을 물었고요. 알고 보니 기사 아저씨의 아들이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는데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안 그러면 생명이 위독하다고요. 그런데 보험도 적용이 안 되는 수술이라 수술비가 엄청 비싼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전 그때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놓은 통장이 있었고 그걸 다 털어 아저씨에게 드렸어요. 아저씨, 이거 아드님 수술비로 쓰세요. 아이고 아가씨, 전 이 돈 갚을 능력이 안 돼요. 회장님 아시면 저 크게 혼납니다. 돈이 중요한가요? 사람이 우선이죠. 저 이 돈 갚으라고 안 할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얼른 수술비 가져가세요. 사람을 먼저 빨리 살리고 봐야죠. 공부도 엄청 잘하는 아들이라면서요. 전 그때 솔직히 받을 생각 안 하고 기사 아저씨에게 3천만 원 정도를 건넸어요. 유년 시절 내내 친근한 사람처럼 제 곁을 호위무사처럼 지키며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던 분위기에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부잣집 철부지 딸내미라서 그런 큰 씀씀이에 돈을 쓰는 게 가능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아저씨 아들이 수술을 마치고 제 앞으로 편지가 한 통 왔었네요. 아가씨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조건 없이 이렇게 큰 돈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장은 갚지 못하지만 훗날 성공하면 10배, 아니 100배의 금액으로 꼭 돌려 갚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신 걸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아저씨의 아들이 저에게 보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전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냈던 거고요. 그런데 기사 아저씨 아드님, 네, 이제는 김 사장님이라 불러야 하는 그 사람이요. 알고 보니 엄청 성공한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옛날 심장 수술을 마치고 건강의 고비를 넘긴 뒤 명문대에 당당히 합격했고 벤처기업을 창업했는데 그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대요. 10년 전 회사를 창업했는데 이젠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거느리는 CEO가 됐더라고요. 아가씨, 시간이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실은 제가 5년 전에 아가씨 돈을 갚을까 했지만 10배가 아닌 100배의 금액으로 되갚아드리고 싶어서 시간이 조금 흘려버렸네요. 아니에요. 그리고 아가씨란 호칭 좀 그만 쓰세요. 이제 더는 제가 아가씨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옛날 약속이라지만 이렇게 큰 돈을 제가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거짓말 같은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꿔준 돈을 받는 거지만 100배 뻥튀기 된 돈을 돌려받다니 거의 로또를 맞은 거랑 다름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상대가 준다 한들 받아도 될까 하는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이 돈 받아주세요. 우리 아들 이 정도 돈 갚을 정도로 엄청 능력 있는 남자랍니다. 다 드릴만 해서 드리는 거니 받아주세요. 그 옛날 아가씨 도움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저도 이 세상에 없는 거고요. 아들이 세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제발 받아주십시오. 두 사람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30억 원을 결국 받았답니다. 우선 아들과 지낼 쾌적하고 넓은 집을 구하고 그동안 돈이 없어서 받지 못했던 아들 아이의 치료를 모조리 결제했지요. 김밥집에 나가 일하던 것을 관두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전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들과 같은 발달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새로 생긴 제 꿈이었거든요. 치료사가 되어 발달장애 센터를 차린 다음
아들도 돌보고 발달장애 아이들도 가르치며 사는 것이 제 남은 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날 은행에서의 만남 이후 저는 김 기사 아저씨와 또 그 아들인 김 사장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식사도 하고 안부도 묻는 사이가 되었어요. 한날은 김 사장님이 전 남편과 시댁에 대해 묻더군요. 자초지종을 말하자 김 사장님과 김 기사 아저씨는 엄청 분노하며 뭐 그런 썩을 집구석이 있냐며 울분을 토하더군요. 그런 집구석은 가만히 놔두어선 안 된다며 펄펄 뛰었습니다. 전 남편분 하시는 사업이 어떤 쪽이라고 했나요? 저희 아빠가 하시던 지포 공장이 망하고 원단 부자재 공장 뭐 그런 걸 운영하는 걸로 알아요. 김 사장님은 전 남편의 회사 이름을 메모해 가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군요. 후에 김 사장님이 알아보니 남편 회사요. 문제가 많아도 아주 많았던 모양입니다. 남편 회사가 예전부터 경영난에 시달리긴 했는데 최근에 사정이 더 안 좋아져서 기업 대출을 받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평가 결과 대출 불가 판정이 났고 남편은 편법으로 제3자를 동원해서 정책자금 대행을 실행했다네요. 제가 교류하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몇 분 계신데 전 남편 업계에서 악명이 높더군요. 페어플레이하지 않고 온갖 편법 동원해서 사업하기로 유명하더고요. 이러면 동종업계 사람들도 다 등리고 혼 좀 내주자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사업 문제로 원한이 깊은 모 회사 대표로부터 고발을 당했답니다. 기업 대출을 받으면서 부당 개입한 게 적발이 되어서 대출받은 것도 취소되어 버렸고 앞으로 3년 동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요. 설상가상 남편은 자신을 고발한 대표를 찾아가 폭행하는 바람에 폭행치사로 형사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랍니다. 남편이란 인간 한동안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아서 한날은 따지러 갔더니 어느새 재혼해서 새 살림을 차렸더군요. 재혼했다고 해서 아예 아빠의 길을 포기한 거야? 새 가정을 꾸렸어도 제때 아이는 보러 와야 할 거 아니야. 야, 내가 지금 사업이 쫄딱 망해서 파산 직전인데 아들이 눈에 들어오니? 이 상황에 아들이 무슨 대수라고 소리를 질러? 네가 데려갔으면 끝까지 네가 책임져야지 어딜 찾아와서 큰 소리야? 나 새로 가정 꾸렸으니까 이렇게 자꾸 찾아오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자. 참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어요. 전 앞으로도 이혼한 사실을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란 확신이 들더군요. 이런 얘기를 식사 자리에서 김 사장님에게 좀 했는데 세상에서 분리소가 되어야 할 존재들이 나쁜 아빠들이라 생각한다 말하더군요. 아이 아빠인데 전 남편이 감옥에 가길 원하세요? 이혼하며 저와 아들을 버렸고 그리고 재혼하면서 아들을 아예 보러 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아빠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죗값을 다에게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후에 아는 법조계 인맥들을 이용해 힘을 쓴 모양이었어요. 전 남편과 기 사장님과 학교 동문인 상대 측 검사에 의해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설상가상으로 자금줄까지 막힌 그의 사업은 완전히 파산해버렸다고 해요. 한날은 아들을 등원시키고 대학원 수업을 위해 집을 나서는데 시누이가 떡하니 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아니, 고모가 우리 집엔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세상에, 이 비싼 고급 빌라가 새언니 집이란 말이에요? 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집에 살아요? 설마 거짓말이죠? 저희 집을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동네를 지나치다 우연히 집 앞에 서 있다가 저를 만난 겁니다. 시누이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창고가 저희 집 근처에 있었거든요. 전 실수가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말했어요. 로또라도 당첨됐나 보죠 뭐. 자세한 사정은 그쪽이 알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쪽이라고요?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오빠가 감옥에 가 있고 시어머니가 몸져 누웠는데 한번 찾아와 보지도 않아요? 이혼하면 남보다 못한 거 모르셨어요? 아들도 손주도 찾아보지 않고 외면하는 집에 제가 왜 가요? 언제는 태림이랑 제가 부끄러웠다면서요? 왜요? 어머니가 어디 아프신가 보죠? 시누이는 대답도 없이 저를 확 째려보고 갈 길을 가버리더군요. 저도 콧방귀를 한번 세게 뀌어주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려는데 누군가 차창을 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보니까 같은 요가 클래스에 다니는 동네 아줌마였습니다. 트림이 엄마, 아까 얘기하던 여자하고 아는 사이야? 네, 알아요. 이혼한 전 남편의 여동생이네요. 어휴, 그럼 트림 엄마한테는 말해도 되겠다. 저 여자 요즘 동네에서 완전 핫한데 몰랐어? 아니, 뭐가 그렇게 핫해요?
저 여자 인터넷 쇼핑몰 한다면서 가게 겸 창고가 요 앞 우체국 건너편에 있잖아. 근데 세상에 울 동네 부동산 운영하는 최 사장 말이야. 그 유부남이랑 저 여자가 바람이 나서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야. 최 사장 와이프가 저 여자 쇼핑몰 창고 찾아가서 다 깨부수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져서 경찰까지 충돌했다니까. 최 사장 와이프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저 여자 얼굴 인터넷에 까발려버려가지고 지금 쇼핑몰 사업까지 다 접게 생겼다던데. 저 여자 엄마라는 할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중풍 왔다 그러고 자기는 전 시댁이라면서 그런 소문도 못 들었어? 참 막장의 끝을 달리는 시댁이었습니다. 그런 집구석이 시댁이었다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요. 전 차를 출발시켜서 대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수다쟁이 아줌마의 소식지를 접하다 보니 까딱하단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았거든요. 차를 몰고 가는데 길 건너편으로 힘없이 축 처진 뒷모습의 시누이가 터덜터덜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품 옷 차려입고 시어머니와 쇼핑 다니는 게 낙이던 시누였는데 못 본 사이 입성이 많이 초라해져 버렸더군요. 시누이의 남편이 코인 투자에 실패해 집을 홀랑 날렸다는 소식은 애진작에 들어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오늘 대학원 수업이 끝나고서는 오랜만에 데이트 약속도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말까 많이 갈등했는데 김 기사 아저씨의 아들 김 사장님이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게 조금씩 호감을 표시해 오기 시작했거든요. 뭐 대단한 연애나 재혼을 꿈꾼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에겐 무엇보다 제 아들 태림이가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니까요. 그냥 태림이와 허물없이 잘 놀아주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주는 김 사장님이 고맙습니다. 김 기사 아저씨는 그 옛날 저희 아빠에게 입은 은혜가 크다면서 태림이의 할아버지 역할까지 자처해 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그런 분의 아들이 제게 인간적인 호감을 보이며 가끔 영화 보고 식사하자는데 이걸 거절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요. 김 사장님과 저 아직까지는 그저 좋은 친구 같은 사이랍니다. 내숭이나 거짓말이 절대 아니고요. 이건 진짜예요. 대학원을 무사히 졸업하고 언어치료사와 ABA 치료사 자격을 딸 때까지는 저 공부에만 독하게 매진할 계획이랍니다. 하트림 엄마 윤희영 하면 원래 독하기로 유명하거든요. 독하기만 하고 반복하다 사람들이 혀를 찼던 저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거짓말처럼 인생이 한순간에 피는 날도 오긴 오네요. 요즘 유행하는 존버라는 말 있잖아요. 정말 독하게 버티고 버틴다는 뜻인데 정말 존버하면 뭔가 길이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독하게 버티지 않고 허물어져 버렸다면 지금의 행운도 분명 거머쥐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제가 자격을 갖추게 되면 아들인 태림이와 저의 이름을 딴 센터를 개원해서 예전에 저처럼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치료를 지원해주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이랍니다. 고마운 마음을 되갚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인해 제가 큰 행운을 누렸으니 제가 이제 역으로 그 고마운 마음을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한없이 고마운 사람이 되자. 고마운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한다. 저에게 새로 생긴 가치관이랍니다. 오늘도 작게나마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기 위해 파이팅 해보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